최종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철학 배울 때 철학 개론책 처음에 나오는 게 인식론, 존재론, 그 다음에 윤리학 혹은 가치론 다 따로따로 배운단 말이죠. 철학을 좀 더 공부하게 되면 완전히 존재와 가치를 합치는 거를 엄청나게 금기시 해왔었죠. 저는 이 존재와 가치가 떨어질 수 없다. 특히 생명체는 인간은 뭐 당연하지만 박테리아보다 더 앞서 있는 고세균에 이르기까지 생명계는 가치를 자기 존재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가치라는 말 대신에 윤리라고 하는 말을 써도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윤리와 존재를 떨어뜨려가지고 그거를 붙이는 거를 서양 철학에서는 무지하게 비판받아 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주의가 오류가 아주 심각한 오류로 지적이 돼 왔었잖아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자, 그러다가 최근이라고 하면 1990년대부터 물질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 해보자. 그러면서 가치와 존재가 서로 만나는 그러한 철학적인 스타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타났다는 건 사실 옛날부터 나타났었죠. 주목을 못 받다가 요즘은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동아시아 철학은 고전에서부터 가치와 존재라는 개념조차 없었으니까는 하나의 존재 속에서 하나의 가치가 생성되거나 소멸되거나 변화되거나 라고 하는 그 흥망성쇠를 겪었을 뿐 둘 간의 분리를 하는 거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존재와 가치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그동안 제가 생각해왔던 것들 그래서 이제 오늘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생물 진화론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과학 얘기는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제 공부에 있어서 그렇지만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언제부터 옷을 입었느냐라는 거를 실험과학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냥 추정, 고고학이 아니라 이가 있잖아요. 이가 있는데 이 이는 몸니하고 머리니가 종이 다릅니다. 종이 다르다는 건 서로 교접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느 정도 됐느냐? 침팬지와 호모 계열이 분화되기 이전이겠죠. 그럼 한 700만 년 전 따지겠는데, 그 이전에는 다 털이 있었으니까는 머리털과 몸털이 구분이 안 됐단 말이죠. 그 당시 이는 머리에서 여행을 떠나서 등을 거쳐가지고 저 발바닥까지 거쳤다가 잘 때 왼발로 옮겨가지고 다시 등으로 해서 머리카락으로 그런 자유여행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털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호모 계열에 있어서. 털이 없어지면서 추우니까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털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있는 이들이 여행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머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옷을 입으면서 옷에는 새로운 돌연변이 종이 생긴 거죠. 그 옷에 생긴 돌연변이 종을 우리는 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니는 그냥 머리니 그거죠. 머리니와 몸니는 그때부터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돌연변이 분기가 된 겁니다. 분기가 돼가지고 이제 서로 접촉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분석과학 입장에서 유전자 서열을 검사해 보면은 즉 인간의 몸니, 그러니까 우리는 온니라고 그러죠. 그 온니의 생화학적인 그 분자 서열을 조사해 보면 그게 그 기온을 다 밝힐 수 있거든요. 그 밝힌 기간이 바로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시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과학의 성과거든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고인류학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어떤 결과는 10만 년 전이다, 어떤 결과는 20만 년 전이다 나오진 하지만 이 의미는 몸니와 머리니의 염기서열의 분기 시점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니에서 몸니가 진화된 게 아니라 이게 분화된 거예요. 그 굉장히 다릅니다. 진화 생물학에서는 그거를 향상진화 혹은 정향진화라고 하는 쭉 침팬지에서 더 발달해가지고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침팬지와 인간은 어느 시점부터 완전히 다르게 분기된 거죠. 이게 찰스 다윈이 그 당시 겪었었던 가장 강한 비난에 부딪힌 것도 그거예요. 찰스 다윈을 조롱할 때 너 할아버지는 원숭이라며 라고 조롱을 하는 거거든요. 원숭이에서 정향적으로 쭉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원숭이와 침팬지가 분화되고 침팬지와 호모가 분기되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런 수많은 종들이 생기게 된 것이란 말이죠. 150년 전 찰스 다윈이 그렇게 받았던 비난 오늘날에도 그런 비난이 여전하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비난할 때 왜 침팬지의 생활사를 갖고 인간을 비유하느냐 그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왜 침팬지가 너의 조상이냐? 그런 비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150년 전에 찰스 다윈이 나왔었던 비난하고 똑같은 비난이거든요. 그런 비유법과 이런 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일상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 계통학적으로 세균과 고세균과 진핵생물 이렇게 분류가 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저 진핵생물에 속하는 거죠. 세균에 속하는 대표적인 게 박테리아고 고세균. 고세균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은 화면에서 텔레비전에서 바닷속 깊은 심해 바다에 열수구 뜨거운 물이 막 올라온다. 그런데 거기서도 균이 산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고세균입니다. 그거는 80도 이상에도 그 세균이 살아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세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진핵생물 맨 꼭대기에 이제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나눌 때 동물과 식물로 보통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고 사실은 이 조류가 있어요. 갈조류 뭐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녹조류. 그런 조류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식물로 분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포 구조상 도저히 식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동물이냐? 어떤 점은 동물에 가까운 게 있어요.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류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분기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와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존재와 가치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종래에 배웠었던 이분법이라고 하는 구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추론 방법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따왔어요. 화이트헤드도 보통 플라톤 철학과 대비되는 이 과정 혹은 유기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유럽 철학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의 철학들은 오히려 이 유럽 사상보다는 인도나 중국 사상의 기조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화이트헤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서양 전통 철학보다 동양 전통의 철학과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오늘 이야기할 가치가 존재에서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나, 관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이트헤드 과정과 실제에서 19세기 말 브래들리라고 하는 철학자를 소개를 해요. 화이트헤드는 기본적으로 브래들리에 대한 철학을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브래들리의 철학을 좀 더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브래들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브래들리보다 조금 후배인 버트란트 러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면 좀 쉬워요. 왜? 버트란트 러셀은 브래들리 철학을, 브래들리 관계론을 비판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한테 익숙한 버트란트 러셀을 얘기를 해서 거꾸로 설명하면은 브래들리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셀이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러셀은 기본적으로 플라톤주의자죠. 실제론자예요, 기본적으로. 실제론자인데 A와 B가 어떤 관계, A가 B보다 크다라는 관계, 혹은 A와 B가 사랑한다라는 관계. 어쨌든 그 존재하는 것은 A가 존재하고 B가 존재하는 것 말고 또 관계함이라고 하는 존재도 실제한다고 보는 거죠. A가 B보다 크면은 큼이라고 하는 그것도 실제한다고 보는 게 러셀의 입장이에요. 즉 관계도 실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브래들리는 관계는 그렇게 실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역추론할 수가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브래들리의 관계는 어떤 악순환에 빠지냐면 영희가 철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성립시키려고 그러면은 사랑함이라고 하는 관계가 설정돼야 되는데, 이 사랑함이라고 하는 관계와 영이라고 하는 존재를 또 연결시키기 위한 제3의 관계가 또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다시라고 합시다. 사랑함 다시. 그러면 사랑함 다시와 또 영이랑 맺기 위해서는 사랑함 다시를 또 설정해야 돼서 무한 순환에 빠진다라는 게 브래들리의 그런 추론이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한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관계는 사실은 이렇게 실제하는 게 아니라, 외재적 실제가 아니라 이 관계가 사물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브래들리는 보통 관념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국 관념론이죠. 영국 관념론 브래들리는 칸트의 이야기와 헤겔의 이야기를 조금씩 다 품고 갑니다. 이 브래들리 이야기의 곧장 이제 러셀 같은 이는 그럼 이제 비난을 해서 관계도 제3의 공간 속에, 제3의 추상적 공간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외재적 관계라고 보통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외재적 관계다, 내재적 관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브래들리 다시 들어가서 이 관계가 내재화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관계가 사물 속으로 내재화되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물이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이 사물이 드러나는 거는 우리가 인식하는, 경험하는 거는 이 사물의 어페어런스, 외형적인 현상만 보는 거지, 이 사물의 실제성을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래들리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이 사물의 실제성을 보기 위해서 사물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깊이 들어간 사물의 실제성을 브래들리는 압솔루트라고 불렀어요. 잠깐 여기서 부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신유물론 요즘 한참 많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근데 신유물론 계열은 라뚜르에서 뭐 해로웨이가 어드럽고 버틀러가 어드럽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또 한 계열에 객체지향 존재라고 하는 철학 유파들이 있습니다. 객체지향 존재론자를 신유물론으로
분류하지 않는데 저는 신유물론, 넓은 의미의 신유물론 논의 속에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이 객체지향 존재론, 그러니까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온톨로지겠죠. 오오 객체지향 존재에서는 객체는 수많은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영희를 사랑함, 영철이와 묘한 갈등에 빠져 있음, 약간 기분이 상해 있음, 수많은 형용사와 부사, 동사로 된 그러한 관계들로 있단 말이죠. 그 관계로서 그 객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최초의 시도는 사실은 니체고, 그 이후에 화이트헤드, 들레즈를 이어가지고 신유물론자로서의 계열이 그 관계로서 객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관계가 아무리 무한해도 그 객체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객체지향 존재론과 신유물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객체는 그냥 물질이에요, 물체예요. 그런 점에서 둘 다 유물론이죠. 그런 점에서는 크게 신유물론자지만 그 관계로서 다 객체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걸 이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그조스트입니다. 그래서 555는 영어 두 단어로 설명을 하면 이그조스트와 위드드로울이에요. 위드드로울은 지금 설명하면 그 관계로서 아무리 해도 설명 다 할 수 없어요. 객체라고 하는 실제는 그 관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관계로 그 객체를 다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이제 이그조스트거든요. 위드드로우는 뭐냐 가지고 그 현상 갖고 그 실제를 이렇게 추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온난화 아니면 원자 핵무기, 이 핵무기가 이제 객체거든요. 555가 말하는 실제 이 핵무기와 관련된 이 현대 사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연결되어 가지고 이 핵무기가 어떻게 보통 핵물질에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만드는지, 그 다음에 국가 간에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다음에 이 핵무기가 우리는 핵무기를 가져도 너희는 핵무기는 가질 수 없어라고 하는 이런 일방적 정치적 관계가 어떻게 했는지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먹는 물 한 잔을 담은 이 종이컵이 지금 내가 쓰레기통으로 버리는데, 이 버려진 이 물 한 컵을 담은 이 종이잔이 쓰레기장으로 가가지고 이게 완전히 종이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어느 정도 코팅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85억 인구가 쏟아내는 이 물질들이 이 온난화에 관여하는지 너무 복잡해서 알 수 없어요. 그게 바로 객체가 현상으로부터 위드드로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브래들리 들어와서, 브래들리가 마치 객체지향 존재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브래들리가 말하는 이 사물 혹은 실제라는 것은 너무 깊어가지고 그게 어페어런트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브래들리를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브래들리와 관념론, 러셀의 실제론이 서로 충돌이 되겠죠. 이런 충돌을 화이트헤드는 둘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실제적이지만 그 관계가 현실적 존재, 화이트헤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용어 하나 들라 그러면 현실적 존재예요. 이런 현실적 존재가 어떻게 존재화되느냐, 어떻게 실제화되느냐, 그 과정이 바로 관계거든요. 그 관계는 러셀하고 다르게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내재화되어 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까 다시 몸니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털이 빠진 지가 어느 정도 됐느냐? 루시,
루시라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계열의 화석이란 말이죠. 루시의 화석은 실제로 보면은 다리도 한쪽밖에 없고 가리뼈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조립해서 엄청나는 이제 고인류학의 변화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럼 루시가 키가 한 130cm 정도 되는데 성인 키. 그러니까 루시 때부터 이미 몸에 털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털은 남아 있어요. 150만 년 전 이후부터 털이 빠지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호모사피언스 완전 털이 없는 거죠. 호모사피언스 등장은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털 빠진 이후에 우리는 옷이 필요로 하고 옷을 입는단 말이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요소예요. 내 몸에 붙어 있었던 털, 몸털이죠. 몸털은 자연적인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문화와 자연 사이의 이분법적인 대립이 우리를 힘들게 했단 말이죠. 해로웨이나 버틀러니 이런 사람들 계열이 전부 다 문화와 자연을 합치시키는 그러한 시도를 해왔단 말이죠. 이 서양 전통에 있어서는 그게 엄청난 변혁에 가까워요. 우리 조상이죠. 몸털이 빠지면서 옷을 입었단 말이죠. 옷을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옷을 안 입으면 털이 빠진 몸체의 생존이 불가능하죠.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다시 거꾸로 우리의 존재라고, 자연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존재와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볼루셔너리 온톨로지라고 저는 붙인데 이게 이제 제 생각의 기초예요. 생각에. 그래서 문화적으로 붙여 있는 게 아니라 가치나 윤리는 존재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의 출발이에요. 그 생각의 출발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이 옷은, 이 가치는, 이 윤리는 존재의 필수적 생존 조건이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런 생각에 대해 제가 철학을 형이상학을 붙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유물론자가 어떻게 형이상학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버트란트 러셀은 데이비드 휴메의 직속제자예요. 데이비드 휴메과 플라톤을 딱 합친 게 버트란트 러셀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실제한다고 그러는데 데이비드 휴메는 어떻게 했어요? 관계라는 거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데이비드 휴메는 그냥 경험의 한 사례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계들을 묶어가지고 존재를 설명하긴 하지만 그냥 번들로 묶어가지고 그런 존재 대신에 이렇게 상용할 뿐이죠. 거기다가 철학적인 존재론을 개입시키지 않죠. 그게 휴메의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일 겁니다. 이거 두 개를 살살살살 엮어가지고 말한 이가 이제 20세기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으로 하나로 얘기되고 있는 들레즈입니다. 들레즈에 있어서는 여전히 관계는 외재적이에요. 관계는 실제하는 외재적입니다. 관계가 내재한다고 그러면은 지나치게 이제 이 형이상학화되는 거를 들레즈는 굉장히 우려를 하죠. 식물론자들이 전부 이 관계의 수평성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관계가 수평적이려고 그러면은 주어와 동사, 이 하이어라키가 있으면 안 돼요. 16세기 말 명나라 때 이타고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타고는 기본적으로 기존 주자학계통을 맞붙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타고 책 중에서 장서, 분서라는 게 있는데 책 이름입니다. 분서는 자기 태어나기 1900년 전에
진시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분서갱유라고 하는 그 분서를 따다가 자기 책 이름을 분서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책이 너무 도전적이라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서 이거 다 태워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분서라고 썼고, 장서는 20장짜거든요. 순교야 겨우 살아남는다. 아주 그럴듯하게 책 이름을 잘 지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이제 잡혀서 감옥에서 죽긴 하는데, 기존 주자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오륜이잖아요. 상강오륜. 오륜에 뭐가 있냐면 부부간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 장유간의 관계, 군신간의 관계, 친구간의 관계가 있죠. 자, 근데 부부간의 관계나, 부부는 이별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자 간의 관계. 부자는 유친해요. 진짜가 무서운 자입니다. 진짜. 유친하거든. 엄청난 그 서열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군신 유의. 이건 군신 말할 것도 없죠. 장유유서. 이건 이 장유유서 걸렸다면 큰일 나죠. 전부 하이어라키가 세요. 그런 친구 관계. 친구 관계는 수평적입니다. 다른 거는 하이어라키가 엄청 세요. 근데 이타고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나머지 부부, 부자, 장유, 군신을 전부 하이어라키 없애고 부유신처럼 수평적으로 하자. 그렇게 한 거야. 도전적인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쫓겨날 수밖에 없지. 그 사회에서. 형사로 된 관계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버지야. 나는 나의 아들과는 부자 유친해야 돼. 나한테 대들면 큰일이야.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관계를 친구처럼 관계를 수평관계로 한다라는 것.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고,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엄청난 이게 도전입니다. 그냥 철학책에서 논의하는 하먼 책 읽고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그러한 도전에 해당한다. 이게 들레즈가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관계의 수평성. 나중에 심리물론자들은 이제 플랫 온톨로지 등등 해가지고 관계의 수평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죠. 화이트헤드는 그 관계가 사물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제로는 자냐? 이게 문제예요. 사물이 관계를 임플리케이션 안에 쏙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물이 고정적이질 않아요. 항상 변화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그래서 이 존재는 생성소멸해요. 그래서 생성했다가 소멸하고, 소멸한 거 뒤로 빠져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생성의 재료가 돼. 조그만 재료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또 생성하고. 이게 바로 actual entity 혹은 actual occasions라고 얘기를 하죠. 이 관계가 내재화되어 있지만 관계를 품고 있는 이 사물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실제한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플라톤 실제론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래들리와 버트란트 러셀의 내재성, 한쪽의 내재성, 한쪽의 외재성, 결국은 관계가 내재화되어 있다고 하는 화이트헤드나, 관계가 외재하지만 존재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들레즈의 생각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9일 신유물론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결합한 사람이 델란다와 그 다음에 스탱제르입니다. 프랑스. 물론 헤로웨이도 마찬가지 이 둘을 다 존중을 하죠. 들레즈에서 유명한 말이 인텐서티, 강도인데, 그런데 이 강도라는 말도 화이트헤드가 먼저 썼어요. 이 화이트헤드의 강도는 뭐냐? 화이트헤드는 존재 그 자체가 관계를 머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프라이빗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그걸 삼일하다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레이엄 하먼도 그렇게 3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레이엄 하먼 555가 3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객체가 너무 깊어서 퍼블릭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객체라고 하는 거는 화이트헤드의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객체지향 존재가 말하는 그 객체를 화이트헤드의 그 객체에다가 화이트헤드의 사물에다가 사용해도 돼요. 화이트헤드는 그거를 객체도 아니고 주체도 아닌 그러한 상황들, 그거를 슈퍼액트라고 표현을 해요. 슈퍼액트. 객체가 주체화되고 주체가 객체화되고 계속 이런 순환되는 과정이 어디를 튈지 몰라요. 그 가치가 존재에 딱 결착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현실 존재의 유기체의 본성이다라고 이제 하죠. 우리가 말하는 경험은 대부분 데이비드 휴메의 경험에 의존되어 있어요. 감각적 경험이죠. 그래서 경험은 항상 주체의 동사로서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나의 경험은 이래. 너 이런 거 경험해봤어? 경험이 풍부할수록 무슨 뭐 더 많은 지혜를 얘기할 수 있대. 전부 주어를 중심으로 한, 주어가 아니라 인간이죠. 인간 주어를 중심으로 한 전부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화이트헤드의 경험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박테리아도 경험의 주체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볼펜도 경험의 주체가 되고 분자도 경험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경험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그걸 주로 반응이라고 하죠. 반응.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 지향을 해. 그래서 해바라기의 경험이에요. 잉크를 물에 풀어서 돌렸더니 같은 방향으로 돌아. 이거 경험이거든요. 전부 이래서 경험은 주관의 의식 경험이 아니라 이 객체들이 새로운 객체로 바뀌는 하나의 과정이다. 화이트헤드는 구분하기 위해서 그를 프리엔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악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 파악이 바로 경험이에요. 화이트헤드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노을 지는 해를 지금 내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문학하는 소설 쓰는 시를 쓰는 이가 저 노을 지는 해를 보고 시를 써요. 그럴 때 그 시는 그 노을을 바라보는 인간이 주체가 돼서 그 인간이 경험하는 그러한 감정 상태를 언어로 표현하는 게 시일 거라요. 경험은 나의 것이고 그 나의 그 감정적인 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라는 게 우리 인간사에서 갖고 있는 하나의 예술이죠. 그런데 화이트헤드에 있어서는 저 해를 바라보는 그 노을 지는 해를 바라보는 나의 감정이 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포케이션 문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경험되는 대상 속에 경험이 들어있냐? 경험은 나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이 말 자체에 벌써 나와 대상 사이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화이트헤드의 프리엔션은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자연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하나된 액츄얼 엔터티가 변화하는 그 과정을 프리엔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지금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는데 버트란트 러셀은 전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전자는 실제한다. 실제하는데 옛날 경험론자들이 보는 이렇게 돌멩이나 구름이나 이렇게 과자나 이런 것처럼 객체 방식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 인퍼런스, 추론적 방식으로 실제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러셀 방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러셀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화이트헤드는 그게 아니라 이 전자를 내가 관찰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전자는 나의 경험 속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화이트헤드가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화이트헤드가 한 15살 정도 많아요. 그럴 때 아주 논리적으로 무장된 버트란트 러셀이 화이트헤드를 볼 때 참 한심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나랑 같이 수학책을 3권이나 쓰고 엄청나게 논리적인 추론을 같이 했는데 갑자기 얘가 맛이 갔나 구름 잡는 형이상한 얘기나 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또 화이트헤드는 러셀을 보기에 너 참 젊고 잘 나가는데 그렇게 그 분석적 사유에 있어서는 기계에 지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때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면서 서로 안 봐요. 러셀은 굉장히 현실운동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반면에 화이트헤드는 침잠을 해가지고 책상에서만 그 다음에 형이상학으로 하죠. 이게 화이트헤드 중기 철학에서부터 갈라지는 그 순간입니다. 화이트헤드의 경험 개념이 라툴의 경험 개념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라툴의 경험 개념은 라툴의 존재 양식에 제일 많이 드러나 있는데 그 라툴의 존재 양식에서 제가 라툴의 경험을 좀 추려본 거거든요. 원자에 들어있는 원자 핵과 전자를 경험하는 거는 버트란트 러셀식이라고 하면은 전자 현미경으로 전자를 관찰한다. 전자가 대상화되잖아요. 근데 라툴에서는 나와 전자 현미경과 그다음에 전자와 전자가 들어있는 실험실 그리고 이 전자 현미경을 구입한 연구비 단체 그다음에 뭐 등등 이런 것들 전부 네트워크로 묶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라도 이렇게 떼어내면은 그 전자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라툴의 나이브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라툴은 실제는 항상 네트워크 안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경험은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거 이제 화이트헤드가 수십 차례 얘기했잖아요. 라툴도 그 화이트헤드 방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 오른쪽 중간에 경험이란 나만의 주관적 체험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레즈부터 라툴은 가장 중요한 게 관계가 내재되어 있느냐 외재되어 있느냐 그 논의에 앞서서 초월주의를 벗어난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들레즈는 화이트헤드를 여러 군데에서 언급을 많이 해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근데 이제 화이트헤드처럼 관계가 내재화가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초월주의로 가거든요.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이트헤드도 복잡한 형이상학이지만 초월주의로 가는 걸 엄청나게 단절을 합니다. 들레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초월성을 부정한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공통점이고 두 번째 인간에 갇혀있는 경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신유물론자들이 비인간주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 그런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 아래 것 객체는 그 객체에 접속하여 있는 다양하고 수많은 주체들의 집합임을 파악하는 것이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투르에서는 객체 주체라는 말보다 준객체, 준주체라는 말을 쓰거든요. 준객체, 준주체. 라투르는 신유물론자로 분류되지만 티모시 모트는 555 객체지향 존재자로 분류가 됩니다. 자, 객체지향 존재하고 신유물론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하면은 객체지향 존재는 위드드로울과 이그조스트로 설명됐다. 즉 객체지향 존재를 해서 실제는 깊이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다. 칸트적인 성격이 다분히 있단 말이죠. 그걸 제일 처음 말하니까 그레엄 하먼이고 하먼은 칸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요 왼쪽 아래 말이 바로 준객체, 준주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을 부정하는 한 논리적 방법론으로 준주체, 준객체를 도입을 하죠. 라토르가요.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전통적인 이분법 사유는 반드시 하이어라키, 권력 구조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철학으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엉뚱당뚱하게 동양의 이타고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너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신유물론자는 이걸 보여주죠. 그렇지만 감이 잘 안 와요. 보통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신유물론 책 읽을 때, 멋있긴 그리고 설득은 되는데, 그래. 하는데, 마음에 탁 다가오는 게 좀 늦어지죠. 그래서 왜 비인간주의야? 왜 어떻게 결국 우주를 말하더라도 우주를 말하는 건 인간이 아니냐? 그렇게 다시 이제 역공을 한단 말이죠. 이게 다시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이법을 탈피해야만 비로소 그때 실제 간에 혹은 객체 간의 평등성, 평평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객체라는 말 대신에 들레즈는 이제 기계라는 말을 쓰죠. 이 기계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브라이언트입니다. 브라이언트는 신유물론 계열로 분류되기보다는 555에 많이 분류가 돼요. 사실 제가 555 신유물론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유물론자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당장 헤로웨이 책 받으라도 자기 뉴 마테리얼리즘 안 나와요. 리뷰에는 나오지, 리뷰에는.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고 특히 저도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 이 브라이언트는 이렇게 객체의 기계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기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접속이에요. 기계가 접속이 없으면 기계일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기계는 접속 속에서 탄생돼요. 즉 관계가 없으면 기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접속이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주체와 객체가 성립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시면서 그 객체들의 데모크라시가 성립되는 거라는 거죠. 물론 브라이언트는 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꼭 정치 철학적인 측면에서만 국한해서 사용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바로 이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 그 기본은 이 평평성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트는 번역된 책도 있고 굉장히 재미나요. 한번 읽어볼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라토르도 지배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죠. 협력이에요. 이 이분법을 벗어나야만 이런 이야기들이 성립됩니다. 수평, 형평성, 민주주의, 반위계, 탈위계. 그래서 토마스 레일 기본적으로 관계들 사이의 하이어라키를 부정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스탕제르는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프리고진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프리고진이 그 노벨상 받은 그 소재할 때 스탕제르는 대학원생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스탕제르는 별 유명하지 않지만 신유물론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죠. 스탕제르 가장 중요한 거는 비인간성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점이죠. 그레엄 하몬, 캐런버라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캐런버라드는 가장 중요한 게 인터랙션 이런 말이야. 관계가 사물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어디 가서 나는 유물론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말하는 유물론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관계가 외재화된 유물론도 이긴 하지만 관계가 내재화된 물질을 저는 이제 그걸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유물론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저는 신유물론이라는 라벨을 붙이지 않아요. 저는 그냥 유물론이지. 내가 생각했던 유물론은
신유물론이 말하는 물질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또 뭐냐? 저는 동양 철학의 도교 쪽 동양 철학 혹은 불교 쪽은 다 유물론이라고 봐요. 아주 단단한 유물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신유물론이 아니에요. 그냥 유물론이지. 그런 점에서 저는 유물론이다. 특히 동양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이제 이 신유물론이 사실 유럽도 요즘 미국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일본하고 한국에서 상당히 이 흡수력이 좋아요. 그런 거는 동아시아 전통이 스며들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건 추측입니다. 어떤 특별한 자료는 없어요. 캐런 버라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부작용이란 말이에요. 이 상호작용은 다시 러셀 들어가서 상호작용이 러셀의 관계예요. 영희와 철수가 사랑한다. 여기 존재하는 게 영희, 철수라고 하는 존재, 그 다음에 사랑함이라고 하는 존재. 이 사랑이라는 외적 존재가 바로 인터액션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러셀의 렐라타 존재론, 실제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부작용이라고 한 사람, 캐런 버라드 대단합니다. 사실 이거 화이트헤드 이게 얘기한 건데 이거를 쫙 정리해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게 전 아주 놀라워요. 이렇게 들레저 화이트헤드가 신유물론 555에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빼놓고 휙 건너가기가 어려워. 이 중에서 두 번째, 들레저 실제론자예요. 그죠? 옛날 같은 실제론이 아니, 플라톤의 실제론으로 경계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관계가 실제 안에 내재하는데, 저 잘못 쓴 것 같죠? 예? 내재라는 말을 써도 돼요. 아까 제가 관계가 외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들레즈의 외재성 테마입니다. 그런데 들레즈 철학을 보면은 관계가 외재하지만 이 객체가, 물론 객체라는 말은 들레즈 표현은 아니지만 사물, 뭐 객체 뭐 이렇게 합시다. 객체가 운동할 때 이 외재된 관계를 이렇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함께 있어요. 객체와 관계가 이미 함께 존재 붙어 있었어요, 원래.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분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들레즈 표현으로 말하면은 잠재성의 철학과 현실성의 철학입니다. 잠재적일 때 이게 붙어 있어요. 비록 외재적이지만. 잠재성일 때는 내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잠재성과 현재성. 그 실제는 항상 변화하죠. 동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그거를 이제 형태 발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잠재성, 저게 왜 내재하면서 외재하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진화생물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분열을 하잖아요. 분열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256배열 사이 이전에는 모든 세포가 모든 기관을 다 형성할 수 있어요. 기관 없는 신체가 뭐예요? 잠재성입니다. 아직 분화가 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256 이후부터는 이제 머리, 팔, 손가락 이렇게 분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분화될 때 손은 어떻게 분화되냐? 오리발처럼 분화됐어요, 먼저. 하나죠. 하나인데 이게 잠세태에 있어요. 이게 점점 발달하면서 이게 이제 형태 발생이에요. 형태 발생하면서 처음에는 하나 뭉쳐있다가 소멸되기 시작해요. 세포가.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 세포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면서 헤로의 표현을 빌려서 소멸되면서 손가락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게 인볼루션이에요. 원래 생물 격교화사의 인볼루션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세포 분열할 때 형태 발생. 이게 소멸되면서 생성이 되는 거죠. 이게 들레즈 철학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멸이 생성을 낳는 거죠. 잠재성이 현실적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는 존재의 구조라면 형태 발성은 실제의 생성 과정이다. 그래서 소멸과 생성은 항상 붙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555에 속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유물론 스타일이죠. 누군가 보자. 이 사람 하로웨이, 라투르스, 델란다, 프라이도티, 바이브란트 얘기한 사람, 바이브란트, 베넷, 이 유명한 버라드, 하지만 내가 엄청 좋아하는 티모시 뭐 요 사람이 우리 얼마 전에 읽었던 외계인 이안 보고 게임도 만드는 그런 그렇게 소프트웨어. 생겼어요. 개발자가 생겼어요. 그 내일인가? 샤비로인가? 아니 이 사람이 샤비로. 샤비로 싫었군요. 지금은 좀 더 늙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곽다리 들레즈, 화이트헤드. 여기 안 왔다. 스탱자. 신유물론 하면 수없이 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인간중심 탈피. 물질이 옛날 물질론자처럼 피동적인 대상이 아니야. 단순하게 능동적인 자기 구실을 해. 관계주의는 상관성으로 번역되는 코알리레이션과 전적으로 다르다. 코알리레이션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란 말이죠. 나와 관계하는 코알리레이션에서 벗어나서 릴레이셔니즘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존재와 윤리가 불가분이라는 점, 이분법 벗어나야 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철학, 역사, 고고 인류학, 정치학, 문학, 예술, 생물학, 물리학, 지리학, 과학기술학 이런 것들을 좀 더 합쳐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부 다 그렇죠. 라투르에서부터 헤로웨이는 말할 것도 없고 머라드에서부터 전부 현실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사물이라고 말하건 물체라고 말하건 대상, 객체라고 말하건 어쨌든 새로운 물질론을 주장을 하는 게 이쪽 신유물론의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도대체 비인간이란 뭐냐? 결국 사유의 종착지는 인간인데, 자, 비인간주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버라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버라드 죽은 고양이와 살아있는 고양이, 너무 유명한 그림이란 말이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양자역학은 두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중첩 개념과 슈퍼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엔탱글먼트, 얽힘 개념이에요. 요게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좀 다릅니다, 개념적으로. 요거는 중첩이에요. 즉, 죽어있음 상태와 살아있음 상태가 한꺼번에 같이 있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에, 즉, 관찰하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로 판명이 나겠죠. 그러니까 원래 실제는 중첩 상태예요. 그러다 뚜껑을 여는 순간 관찰자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어떤 한 상태로 고정돼 버리는 거죠. 관찰자 문제라는 건 관찰자가 기준이 돼서 이게 인간 중심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버라드는 자기의 스승 닐즈 보아와 여기서 비틀어집니다. 관찰자 문제는 닐즈 보아 얘기거든요. 닐즈 보아는 굉장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관찰자 문제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를 완전히 떨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버라드는 닐즈 보아 대안으로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맨 아랫줄 디코헤어런스를 설명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 다 알아듣는 걸로.
양자 컴퓨터 엄청나게 들어보셨죠?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양자 컴퓨터 주워 들은 얘기 많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지금 양자 상태, 이제 원자를 쓰는 거라고 그럽시다. 원자가 지금 중첩 상태에 있어요. 아니 전자, 뭐든 중첩 상태에 있다는 것은 뭐냐? 플러스 2분의 1 차지와 마이너스 2분의 1 차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아직 이 뚜껑을 열기 전이야. 뚜껑을 열면 둘 중에 하나로 되는 거지. 아직 열기 전이야. 이런 상태를 하나 더 놔. 원자라고 그래요. 원자 2개. 그러면은 2 곱하기 2의 2자승 하면 4가지 변화 가능성이 있잖아요. 4가지. 3개를 놓으면은 8가지의 경우수가 생기겠죠. 4개를 놓으면은 16가지. 5개를 놓으면은 32가지. 6개를 놓으면은 128. 7개를 놓으면은 어마어마. 10개를 놔도 11개를 놓으면은 몇 억 개. 20개를 놓으면 우주 전체의 물질의 수하고 비슷해. 10의 80승하고 비슷해. 100개를 놓으면 어떻게 돼? 이 중첩 상태를 고양이 죽어있음 상태와 살아있음 상태, 이 중첩된 거를 뚜껑을 열지 않고 계속 요거를 쌓아놔야 돼. 뚜껑 열면 소용이 없어. 뚜껑 열면은 그 경우수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고정된 거니까. 그러니까 뚜껑 열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냐? 사람이 뚜껑을 여는 거 아니에요. 관찰자가. 양자 컴퓨터는 큐빗, 이거 큐빗이라고 그러잖아요. 큐빗은 퀀텀 비트의 약자예요. 큐비트를 지금 제일 많이 쌓아놓은 업체가 뭐 여러 군데 있겠지만 구글은 요거를 100개를 쌓아놓아요. 100개. 구글보다 더 많이 쌓아놓은 D-Wave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는 550개까지 쌓아놓았을 때 100개만 해도 암호 그거 다 뚫리거든요. 전부 100개만 해도. 이 세상 엄청난 큰 변화죠. 20개만 해도 웬만한 계산은 다 해요. 웬만한 계산. 순식간에. 이 핸드폰 암호 금방 뚫을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런데 큐비트를 100개를 쌓아놓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이 큐비트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열리는 거야. 이 양자 상태, 즉 중첩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이 없어도. 그거를 바로 디코이어런스라고 그럽니다. 캐런 버라드가 닐즈 보어의 관측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코이어런스를 예를 들은 거예요. 사실은 닐즈 보어 때는 이 컴퓨팅, 양자 컴퓨팅 개념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200개, 300개 쌓아놔도 소용이 없어. 전부 중첩이 깨지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 중첩을 깨지면 우리 데스크탑 계산기나 컴퓨터는 똑같아지거든. 아무것도 별거 없어요. 중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차단을 해야 돼. 먼지 같은 거, 소음 그런 거에서부터 뭐 온도.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70도, 마이너스 250도까지 내리는 거예요. 왜? 디코헤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양자 컴퓨터, 그거는 굉장히 작지만 중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장비가 있는 거예요. 화면에서 보셨죠? 그죠? 뭐 전선이 많고 그 전부 뭐냐? 그 인간이 아니라 비인간이 수행하는 에이전트입니다. 비인간이 수행하는 디코헤런스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장치예요. 현재 기업마다 다 다르지만 제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초전도 방식으로 고양이 상자 뚜껑을 벗기지 않게 하는 거죠. 지금 D-Wave나 구글처럼 100개, 200개 그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관측자 효과가 나지 않게끔 그 중첩을 유지하는 기술이 더 어려운 거예요. 한국의 기술은 지금 쌓아놓는 개수는 좀
미국보다 떨어지는데 20개라도 쌓아놨는데 이거를 중첩을 유지하는 기술은 꽤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것처럼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버라드는 그 관측자 효과를 벗어나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는 비인간 훨씬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버라드의 그 비인간 중심이 바로 어파라투스라고 하는 거죠. 어파라투스라고 하는 거는 라투르의 네트워크랑 비슷한 개념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제 토마스 네일도 버라드의 이야기를 수용해서 자기의 운동 철학을 하죠. 토마스 네일이 들레즈와 화이트헤드의 계승자이면서 그래도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들레즈와 화이트헤드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난 해결했어. 전부 철학자들마다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들레즈와 화이트헤드의 약점이 뭐냐면은 이게 운동하잖아요. 운동을 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원동력이 밖에서 있단 말이에요. 한 번만 운동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운동을 줘야 얘가 운동을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운동하게 해요. 그게 갈릴레오 와서 깨졌지만 그 깨지는데 2000년 걸렸어요. 그런데 토마스 네일이 볼 때 들레즈나 화이트헤드의 운동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해주는 그 원동력이 밖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운동을, 이 물체가, 철수가 A에서 B로 움직였잖아요? 원주에서 서울로 이동을 했어. 그건 최종덕이라는 개체가, 위치 이동이죠. 토마스 네일은 이건 운동이 아니라 위치 이동이에요. 위치 이동과 운동은 다릅니다. 내일은 위치 이동이 운동이 아니라 객체 안에 운동성 벡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부 운동, 내부 작용이죠. 외부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레즈와 화이트헤드가 요점을 놓쳤다라고 토마스 네일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화이트헤드나 들레즈도 이런 얘기도 갖고 있거든. 이 속에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가치, 윤리예요. 따로 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 가치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치를 존재에서 떼어내면은 그 윤리는 도구적 윤리, 즉 권력중심적 윤리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혹은 중앙집권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윤리가 되는 거죠. 사례로 들어서. 그래서 운동 없는 가치와 윤리는 사실은 수행 능력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가치는 존재의 필연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가치가 그 존재를 운동하게 하는 실천성이다라는 거예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똑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실적인 문제에도 도전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죠. 지금 얘기했었던 토마스 네일이 쓴 책 중에서 루크레티우스, 이거 3권짜리입니다. 한 권에 한 권 다 얇지도 않아요. 책 표지가 이제 비너스의 탄생, 보티첼리에서 따온 거. 비너스 탄생은 유명하잖아요. 프리마벨라 다 유명한 그림들이죠. 따와서 책 표지로 했냐면은 그 자연의 생명력이 이 생성과 소멸을 하는 루크레티우스 철학을 비너스라고 하는 신화에서 나오는 비유가 많이 되어 왔잖아요. 그거를 보티첼리가 표현을 했고 그 표현한 거를 표지로 쓴 것 같아요. 토마스 네일은 자기 근거를 주장을 할 때 누구를 사례를 들냐면은 지금 얘기한 버라드, 양자역학, 그 다음에 알랭 바디우, 그 다음에 스탕제르와 하로웨이로 얘기되는 소산성 이 세 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게 운동은 스스로 운동한다 라는 것이죠. 방향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있다는 게 바로 주체와 객체를 구분한 이분법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권력이 형성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바라드가 양자역학하고 양자장 이론 두 개를 다 얘기를 하죠. 양자역학하고 양자장 이론을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은 양자역학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든가 중첩과 얽힘 얘기한 거고, 양자장 이론을 통해서 nothingness를 또 얘기를 해요. nothingness를 무소한 게 서양 철학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티모시 모튼이 지적을 한 거죠. 티모시 모튼은 유럽 사람들은 2500년, 3000년 동안 nothingness에 대한 공포심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nothingness를 표현을 못해. 인도 사람이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냈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불교의 공사상은 엄청난 충격이죠. 티모시 모튼은 이 공사상과 연관해서 nothingness에 관한 책을 썼잖아요. 공헌은 없는 게 아니라 생성을 위한 연속성의 단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이제 내일이 루크레티스 연구한 계기가 뭐냐면은 칼 마르크스의 석사 논문이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를 비교한 거거든요.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과 에피쿠로스의 유물론을 비교를 한 게 이렇게 석사 논문이거든요. 루크레티스의 오리지널이 에피쿠로스에 보는 거죠. 토마스 네일은 루크레티스 집중을 많이 해요. 이 도덕, 윤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 거의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라툴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가치가 안에 들어온 존재는 나의 존재가 타자의 존재를 흡입하려고 하는 요소를 벗어난단 말이죠. 존재에서 가치를 밖에다가 내버려둔 전통적인 존재는 타자의 존재를 자꾸 소유하려고. 이 도덕은 서로 퀄리티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이타고로 다시 들어갈게요. 부자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노인 애들 간의 사랑, 신하 임금 간의 사랑, 이게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 달라요. 2500년 전에 이 사랑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죠. 한쪽은 사랑이 다 똑같다, 질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묵자 계열이거든요. 사랑의 퀄리티가 똑같다 그러면은 수평론으로 가는 거고, 사랑이 중요하지만 사랑의 퀄리티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계론자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중앙집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그룹에서는 사랑의 질적 위계를 철학으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라투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죠. 네트워크의 한 요소잖아요. 네트워크를 묶어주는. 라투르에서는 이 사랑이란 말의 도덕이죠. 도덕의 무게를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저는 라투르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버라드에서도 이제 물질 윤리학. 그 물질 윤리학이 결국 그 말 개념 자체가 윤리 속에, 물질 속에 윤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연상시키잖아요. 인간, 비인간, 물질의식, 자연문화, 객체주체, 자아타자, 과학인문학, 존재냐 가치냐라고 하는 이분법에서 탈주해야 된다. 탈주라는 말은 또 들레주 표현이라 하기에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래서 버라드의 행위실제론, 물질 기반이라는 점에서는 유물론이지만 그 물질이 내부작용이라고 하는 실제성으로 표현된다라는 점에서는 물질윤리학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철학적인 논쟁이 좀 있을 수가 있지만, 버라드 얘기입니다. 플러스 2분의 1 전하와 마이너스 1분의 1 전하가 같이 묶여 있거든요. 연결돼요. 그것 때문에 얽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는데 이게 서로 배타적인 거거든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배타적.
여기서 말하는 베타적이라는 익스클루전은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베타 원리, 베타라는 말을 쓴 게 물리학에서 이제 파울리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그 파울리라는 사람이 이 물질하고 파동하고 이렇게 엮은 사람이거든요. 이 파울리에서 나온 베타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철학에서 사용하는 베타와 약간 다르지만 내용으로 보면 비슷해요. 베타적인 게 지금 묶여 있는데 이게 베타가 아니라 사실은 상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자와 파동은 서로 베타적이지만 서로 상보적인 거예요. 옛날에는 베타적이면 상보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탈이분법은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의 형이상학은 인간의 사유의 출발은 사자가 저기 있어. 그러면 항상 사자가 없는 상태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화렵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잎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름에는 화렵수 잎이 많아서 그늘이 생겨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있잖아요. 화렵수의 변화나 잎이 있음 이 생각하면 잎이 없음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기 나를 잡아먹는 호랑이가 있으면 호랑이가 없는 상태를 생각하는 것. 이러한 모순 관계를 꼭 형이나 추상성 빼놓고서도 생존을 위해서도 자연주의적 이분법은 인간 사회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A가 있으면 남예의를 A가 아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게 인간 사유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형이상학적 이분법으로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적 이분법으로 되면서 그게 베타성으로 된다. 이게 우리가 배워왔었던 철학 교과서 배워왔었던 이분법이고 그게 원흉으로서 데카르트를 지목하지만 데카르트 이전부터 많이 글 써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데카르트를 수용하는 생태론자를 희망하거든요. 왜 그러냐? 베타가 익스클루전이 아니라 서로 상보적인 이분법이 가능하고 그 논리가 사실은 동아시아 철학에 있었어요. 저는 동양 철학을 여기서 끄집어 담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제가 맨 아래 버라드가 한 얘기 있거든요. 그 컨스티튜티브한데 서로 떼어질 수가 없어. 영원히 같이 가는 거야. 모순이 아니야. 모순이 아니라 코컨스티튜티브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닐즈보아 같은 사람은 상보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베타, 익스클루전은 서로에게 제약을 하지만 내가 너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45는 번역서의 45쪽입니다. 원서가 아니라. 이 제약과 베타는 물질 담론의 본성이고 자연문화의 특징입니다. 제약이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이 돌멩이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물질이 아무리 날국이어도 중력이라고 하는 컨스트레인츠에서 벗어날 수 없죠. 너무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익스클루전 때문에 회절이 나와요. 그 유명한 회절. 회절은 사실은 헤로웨이에서 받아온 회절이죠. 버라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회절 아이디어는 헤로웨이에서 따온 거다라고. 베타가 모순이 아니라 회절 카테고리를 보면은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원성의 논리로 연결된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물질과 담론, 여기 담론에 가치라는 말을 써도 돼요. 윤리라는 말을 써도 되고요. 물질과 담론은 서로를 제약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버라드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상대를 결정하지 않으며 그들은 반드시 내부작용, 공존자라는 것이죠. 멋있는 말 아니에요? 나도 양자역학 공부했는데 저런 걸 왜 생각 못했을까? 저는 공부하면서 내내 과학도 했다가 철학도 했다가
동양도 했다가 서양도 했다가 과학할 때도 물리학을 할까 생물학을 할까 갈등만 있어. 물리학을 하다 보니까 또 고전 물리, 양자 물리를 접하고 깜짝 놀라는 거지. 야, 저런 것도 있구나. 자연이냐 문화냐 이런 갈등들. 정신과 신체에는 철학하는 사람들은 다 갈등을 갖고 있는 거죠. 해결 못하는 갈등. 고전과 현대, 너와 나, 이거 아주 노골적인 갈등이죠. 여기서 벗어나기 참 어려워요. 자유주의와 결정론, 선과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감성과 이성, 주체와 객체, 욕망과 도덕, 이거 무서운 갈등이에요. 기업과 망각, 물러선과 나아감. 어떤 때는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물러서는 경우가 있고, 또 신화와 과학, 양육과 본성. 저는 진화생물학 할 때 양육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선천적인 본성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쟁에 엄청 빠져 있었다가 이게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고요. 인지와 정동 혹은 의식과 지식. 뭐 요즘 이제 인공지능과 자연지능 이게 구분이 안 되죠. 인공지능이 이제 거의 자연지능이만 안 먹게 됐단 말이죠. 실제와 현상, 오늘 얘기한 거고, 집단과 개인, 고독과 군중, 요즘 제일 많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전부 갈등이면서 충돌이 되고, 어떤 건 추돌되기도 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것을 좀 새로운 걸로 생성시키느냐. 이게 저의 고민이고 철학인데,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고민만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 얘기입니다.